생략합니까? 예, 생략을 원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예,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주도에 가끔 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고 초청을 받아서 올해도 이제 두 번째, 코로나 이전에 뭐 세 번, 네 번 왔는데 코로나가 이제 조금 꺾임하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두 번 왔습니다. 불러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그 우리 강명 원장님은 2016년인가 제가 공주문화원장 두 번 할 때 포르투갈 스페인하고 그쪽 여행을 같이 갔었는데 그때 아주 제가 뭐 나이 먹었다는 건 아니고 두 번 오는 원장인데 첫 번 원장님이 되셔서 오셨는데 전국에서 오신 원장님 중에서 제일 젊으셨고 그리고 그 행동이나 이런 이렇게 다니시는 게 아주 건강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 보는 분하고 둘이서 늘 그 뒤에서 나이 먹은 원장들 이렇게 뒤에서 몰아주고 그렇게 안내해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할 때 그 바로 뒤에서 따라오시던 그 젊고 진짜 일을 하시고 우리를 관리해 주신 두 분을 떼놓고서 공항에서 버스 타고 그냥 가버려가지고 그 두 분을 나중에 또 찾느라고 난리를 벌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그것이 2016년이면 그것도 한 5, 6년 전 일입니다. 많이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참 많이 오셔서 특히 그 시장님 가시긴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그렇게 또 정겹게 이 환영의 말씀을 하시는 건 또 다니면서 처음 듣네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서귀포가 문화 서귀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여기 우리 회장님 여기 사장님도 계시지만 이선화 사장님도 계시지만은 문화가 아니면은 얘기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정치, 경제 이런 거는 다 이미 많이 어느 수준에 올라 있고 다 각각 비슷비슷하고 근데 뭐라지 이제 특색이 있고 자기네들 것만 일 수 있는 그런 건 문화이지요. 그럴 때 이 서귀포는 그런 면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제일, 세계 제일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여러 가지 영향소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진짜 놀랍습니다. 시장님 그 말씀 중에 얼마나 떠나기 싫었던가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던가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이 기다리고 있는 곳 여기 바로 여기 이거는 아까 우리 원장님 만날 때 또 우리 선생님 현 선생님 뵐 때 제가 산에 길 잘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중구병 걸렸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6개월 만에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거미줄이 이렇게 방 안에 거실에 자꾸 껴있고 뭐 몇 개 있던 난초나 이런 화분들이 다 죽어 있고 냉장고가 터져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러는데 그때 그 진짜로 반가운 게 제가 신다가 그냥 버리고 간 신발 그리고 거실에 그냥 내박친 장갑 그리고 옷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썼던 문장이 그것입니다. 얼마나 떠나기 싫었던가.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집을 매일매일 떠나지만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이 소중하거든요. 우리가 다시는 집에 갈 수 없다고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로 그 집을 얼마나 떠나기 싫었을까요? 특히 군대 갈 때 그 뒤를 돌아보면서 가는 젊은 병사로 가는 아들 우리 자신 얼마나 떠나기 싫었을까요? 근데 가서 또 군대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또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 가끔 감옥에도 얘기하러 갑니다만
그런 감옥에 있는 분들이 첫 번째 소원은 돌아간다입니다. 어디로? 집으로.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맨날 그런 데서 떠나갔다 또 돌아가고 그러지만 그걸 소중한 걸 모르거든요. 근데 저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때 6개월 동안 죽어도 살아나서 돌아왔을 때 그런 느낌을 가져왔습니다. 놀랍네요. 제가 설명 없이 이 시장님이 그 시를 밑에 이런 설명 없이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에게 이제 이런 핸드폰으로 보내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의 문장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를 쓰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를 썼으니까 이렇게 불려오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강원장님한테 이렇게 초청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 서귀포에 진짜 좋은 가장 그 서귀포에 계신 중에서 그야말로 핵과 같은 코와 같은 가장 소중한 분들이 여기 와 계신데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눈물 겹도록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 어른들이 참 많이 오셨네요. 저 나이 얘기 못하겠네요. 78세인데 홍명표 회장님이라든가 현수원 그 선생님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78세입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지금 살아있지 않은 친구들 여러 대예요. 다 어디로 갔어요. 안 보이면 그쪽으로 갔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백군대에서 떨어졌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뭐 상을 준다는 데가 있고 그렇게 올려놓고서 떨어뜨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한 군데서 떨어졌고 세종 문화상이라는 데에 제가 이제 시인협회 회장 3월달에 그만뒀는데 거기 좀 올리라고 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쪽에서 올리라고 해서 이제 서류를 줘서 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술원에 현병찬 선생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근데 그분이 제주도 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해 찾아봤더니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연세가. 그래서 받으시기 잘했다. 나도 그 나이 때쯤 되면 받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주도에 서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또 몇 년 전에 최인석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초청으로 1박 2일로 강연을 왔었는데 법원장실에 안횡비직 이렇게 쓴 작품이 있더라고요. 눈은 옆으로 돼 있고 코는 곧게 돼 있다. 이제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걸 마음에 품고 재판하시는 것 같아요. 안횡비직. 이 눈은 옆으로 돼 있고 코는 곧게 돼 있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뻔하게 하라 그런 소리예요. 그 재판을 할 때 눈이 옆으로 돼 있는데 직선으로 이렇게 눈이 아래 위로 가지 말고 코도 옆으로 오지 말고 반듯하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실대로 재판을 하라. 그걸 재판장 그 실에 뒤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나하나 꽃대요. 조동화라고 저기 경주에서 시 쓰시고 목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시를 거기다 붙여놨는데 여기 제주도 분의 그 서예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딴 데로 그 전임을 하면 그 작품을 가져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념되는 그 뒤로 그분이 울산 지방법원으로 또 가는데 그때 또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 조동화 선생 걸 가져왔더라고요. 나하나 꽃이에요. 이렇게 그 제주도의 그런 문화적으로 높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이런 곳에 와서 저그나마 제가 또 시 얘기를 하게 돼서 많이 기쁘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는 우리 땅이죠. 우리 나라죠. 근데 늘 올 때마다 낯선 생각이 들고 특별한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냥 막 얘기하면 저를 신춘문예 52년 전에 뽑아주신 그 박목월 선생도 그 50년도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 뒤로
한 3, 4년 후에 대구에 사는 그 허지성을 가진 이화여대 학생하고 같이 그 제주 바다를 건너서 제주시 근방에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몇 달 살다가 가셨다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방을 얻어주고 이렇게 돌봐주신 분이 양중에 선생님이었다. 그러면 양중에 하면은 제주 문화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중에 선생은 굉장히 점잖으시고 제주에서 문화를 사랑하신 그런 좋은 분으로 육지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하면은 그 문화원장이 어쩐지 좋게 느껴지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원장과 함께 문화원 가족들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좋고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제 작사하신 시가 있죠. 노래 떠나가는 배 뭐 이런 말이 있고 저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육지 사람이 살다가 제주도에 와 살다가 떠나가는 것을 모습을 보고 그 뒷모습에서 나오는 어떤 느낌을 쓰지 않았을까. 저 푸른 물결 위치에는 뭐 떠나가는 배 뭐 그러면서 그분의 대표작이기도 하시죠. 그걸 다시 느낄 수 있어서 많이 좋았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오면 시쓰는 사람이니까 여기 서귀포에 사시는 누구신가 한니팔 저보다는 연배가 위신데 문단은 제가 조금 앞이라서 그냥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데 한니팔 선생님 뵙고 돌아가신 그 문충성 선생님 또 뵙고 그리고 요즘에는 나기철이라고 젊은 친구가 있는데 이 제주도 분들이 서울이나 이 육지 쪽에서 주는 문학상 이런 것을 받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문충성 같은 분도 아주 훌륭한 시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주도에 계실 때 한 번도 상을 못 받으셨어요. 제주대학 교수도 했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경기도로 자리를 옮기신 다음에 평문학상을 겨우 받으셨습니다. 돌아가셨죠. 그만큼 제주도가 뭔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가서 내가 충전해오고 마음을 바꿔오고 정신을 좀 이렇게 쾌락하게 해갖고 올 곳이 제주도다. 그래서 아까도 오면서 고창수 처장한테 여쭤봤어요. 그분이 양중에 선생을 모셨다고 그러네요. 그 전에 그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효리라고는 그 탤런트는 살다가 갔다고 그러고 문태준이라고는 또 유명한 그 시인이 불교방송국 제주 총국장으로 지사장으로 와 있는데 여기 와 있고 또 요조라고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폴이라고는 그 남자 가수가 있는데 그들은 제가 방송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같이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여기 제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느낌을 중앙에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제주도에 올까? 지쳤을 때 마음이 낡았을 때 조금 약간 오염됐을 때 그 마음을 깨끗하게 또 생기 있게 그렇게 가지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주도에 오는 느낌이 남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제주도 상공에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주도 상공 조금 전에 비행기 안에서 쓴 시인데요. 서럽고도 아름다운 땅 어디까지나 사랑스러운 막내의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고혹 그대로인데 너무나도 크고 벅차서 차마 안아드릴 수도 없는 어머니 또 하나 신령스러운 한라산을 머리에 받들고 계신 어머니 조국의 어머니요. 제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시집에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많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가고 많은 것을 이렇게 내놔다는 것보다도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진짜 만나서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이너인 사람입니다. 키도 이렇게 작아서 마이너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거의 다 빠져가지고 모자를 써서 이렇게 가렸고 그리고 학력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을 했고 시골에서만 살았고 자동차가 없었고 스스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를 몇 가지를 제가 항목을 젊어서부터 생각하며 살았죠. 첫째, 시를 쓴다는 것. 두 번째, 초등학교 선생한다는 것. 세 번째, 시골에 산다는 것. 네 번째, 자동차 없다는 것. 근데 저는 참 약간 좀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마이너가 나에게 메이저가 될 때까지 내가 버티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당신이 마이너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부분에서 마이너다. 누구보다 못하다. 오늘 한국이 잘 산 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세계적으로 우뚝 솟아있고 계속 좋아지는데 행복한 것으로 봐서는 한국이 자꾸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로 안 좋은 통계가 많지요. 출산율 세계 200개 나라 중에 200등, 홍콩이 199등, 한국이 200등. 이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행복지수도 50개 나라 중에서 40등, 노인 비건율, 자살률 이런 걸로 해서 1등. 이러면 말이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시장님 참 좋은 말씀이시네요. 문화 이야기하시고 행복을 이야기를 하시네. 그러면서 건강 이야기하시고 아주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을 하면 몸에 필요한 운동이 있어야 되고 정신으로 인해서는 문화와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시장님이 관심을 가진다면 서귀포는 분명히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 그게 어디 사업 속에 있는 걸까요? 어디 저기 뭐 슈퍼에서 파는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느낄 탓이잖아요. 본인이 행복하다고 그러면 행복가 아니겠어요?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80%가 마음에서 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음이 편치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더 나아가서 지옥인 거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2년 동안, 3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더 어둡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런 터널을 지나왔잖아요. 제가 어떤 음악회에 갔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1시간 동안인데 제가 악단, 교향악단의 운영위원 비슷해갖고 갔는데 1시간 동안 음악을 듣고 제가 화가 나서 그냥 나와서 그다음 의견서에다가 화난다는 얘기를 썼다가 다시 달아서 내가 버렸는데 1시간 동안 우울하고 장중하고 무겁고 짜증나고 막 사람을 막 교감시키는 그런 노래만 1시간 동안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무겁고 우울하고 지금 답답하고 마음이 깜깜한데 계속 그런 노래를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악단장 내가 잘하는 사람인데 당신 정신 있어 없어? 여러분 왜 밤에 불을 킵니까? 왜 밤에 불을 켜죠? 어두니까 불을 켜는 거 아니에요? 왜 겨울에 난로 듭니까? 추우니까. 왜 여름에 냉풍이 듭니까? 더우니까. 우울하고 답답하고 지금 마음이 지옥인 사람한테는 천국을 바로 보여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환하고 아름답고 가볍고 뭔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 좀 기다려라.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해주는 것이 문화가 아닐까? 우리 서귀포 문화원은 그런 걸 하는 것 같고 우리 시장님은 그걸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에 제가 오늘 왔습니다. 그렇죠? 문화는요 반대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든 사람에게 너 계속 힘들어라 그런 게 아니고 그 힘들게 하는 것을 좀 바꿔주는 그것이 문화가 아닐까. 여러분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노릇노릇다 그런 시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쓴 시니까요. 어쨌든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시를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거꾸로 읽으셔야 됩니다. 실제는 그게요 안 예쁜 사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 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을 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선생을 할 때 마지막 기간에 2002년도에 제가 교장을 할 때 아이들하고 풀꽃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애들이 풀꽃 그림을 담지 않게 제멋대로 함부로 그냥 슥싹 그려서 야 그렇게 그리면 되겠냐 예쁘게 담게 사랑스럽게 그려야지 그러려면 자세히 보고 오래 봐야 된다. 사실 그 애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애들이 아니었어요. 좀 배기 싫고 좀 문제가 있는 애들이었습니다. 제가 교장할 때지 않습니까? 다른 애들은 다 선생님들이 있어서 특기적성 이런 걸 공부를 하러 갔는데 아무데도 안 가겠다고 아주 그런 특별한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2시간 동안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교장실을 불러서 교장인 제가 직접 애들하고 얘기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썼던 시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봐야 예쁘다니까 자세히 안 보면 안 예쁘다는 뜻입니다. 그걸 반대로 읽으셔야 돼요.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오래 안 보면 사랑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예쁜 사람은 자세히 볼 것도 없어요. 언뜻 봐도 예쁘다. 진짜로 사랑스러운 오래 볼 것도 없어요. 짧게 봐도 사랑스럽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본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예쁩니다. 특히 한국 여자들은 정말로 예뻐요. 그렇게 예쁘다고 해도 본인들은 그것을 감각을 못 느끼시는가 봐. 여러분 그 아이들 그 유럽 쪽으로 유학을 보내면요 절대로 못 돌아온다는 거 특히 유학생 보내면 못 돌아온다는 거 아시죠? 특히 독일 남자는요 한국 여자를 보면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오죠. 한국까지 쫓아옵니다. 검은 머리, 긴 머리, 생머리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뭐 저는 캐나다에 가서도 들었고 미국 가서도 들었어요. 한국 여자 진짜 인기가 있고 아주 소중하고 화끈하고 살림 잘하고 아주 예쁘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텔레비전에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자 가수 나와서 경연하는 거 보셨죠? 예쁘죠? 제가 세바시 녹화할 때 같이 녹화를 했어요. 거기는 뒤에 저는 빨리 먼저 급해서 앞에 있어서 공주의 약속이 있어서 먼저 해달라고 해서 먼저 하고 다음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제 녹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남자니까 늙었지만 마리아 보고 싶어가지고 먼저 갔다고 해놓고 마리아 녹화하는 걸 다 봤어요. 봤는데 마리아가요 그 사이에 늙었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이에 늙었더라. 요즘 마리아 텔레비전 안 나올 거예요. 그 텔레비전에서 경연할 때 굉장히 이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 사이에 일늙었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늙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특히 서귀포 분들은 안 늙으세요. 안 늙으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좋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사시는데 늙으실 까닭이 없지요. 늙지 마시고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시면서 서귀포를 더욱 서귀포답게 아름답게 꾸미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귀포 오면은 저녁 때 노을 보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노을을 보면요 울고 싶어요. 서귀포 바닷가에 떨어지는 그 노을을 보면 그냥 가닥도 없이 울고 싶어요. 실현 안 당했지만 실현 당하고 싶고 이별 안 했지만 이별하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서귀포 서쪽으로 돌아오는 포구라
뭔지 모르지만 느낌도 너무너무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귀포를 사랑하고 그렇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인이 그랬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 예쁜 것도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은 안 사랑스러운 것도 사랑스럽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별 도리가 없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도 예쁘게 보려고 노력을 해서 예쁘게 봐야 되고 사랑스럽지 않은 것도 사랑스럽게 보려고 노력해서 사랑스럽게 봐야 된다. 행복도 사랑도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학습해야 된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동하자, 느끼자, 많이 느끼자. 아니 아무것도 당한 일도 없는데 괜히 실현당한 것 같고 이별한 것 같고 그런 것을 왜 서귀포 와서 느끼겠습니까? 감동하자. 마음속으로 감동하고 그걸 깊게 간직하자. 그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 작은 것, 사소한 것, 버려진 것, 오래된 것, 값비싼 것 그런 것들을 사랑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이 읽으신 그 시도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떠나기 싫었던가,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던가,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이 기다리고 있는 곳, 여기, 바로 여기. 그제 돌아왔더니 3월 1일 날 병원에 제가 응급으로 끌려갔는데 8월 20일 날 돌아왔을 때 보니까 쇼파 위에 장갑이 그냥 있더라고요. 제가 장갑에 대한 붓기가 있어가지고 장갑을 있는 대로 보면 삽니다. 우리 집에는 장갑이 한 30컬에도 더 될 거예요. 그냥 있는데도 또 사요. 제가 어렸을 때 손이 시렸거든요. 근데 그 장갑을 이렇게 몇 컬에 이렇게 쌓아놓고 아무거나 이렇게 집사람도 끼고 그러는데 그게 8월 20일까지 그냥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8월 20일 날 보는 그 장갑이 이미 그것은 제 집사람이 세탁해서 나 몸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못 거쳐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낡은 장갑, 그냥 흔한 그 장갑도 반가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우리 주변에 가까운 것, 낡은 것, 오래된 것, 값싸지 않은 것, 흔한 것 이런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아까 남성가 선생님도 선물이라는 시를 읽어주셨지요. 행복이라는 시를 거기다 붙여서 읽어드리고 싶네요.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생각할 때 보면 그거 외에 더 이상 행복이 없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저는 당분간 오늘은 집을 못 가고 호텔 방으로 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방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죠. 제가 부산을 가끔 갑니다. 목포를 가끔 갑니다. 서울을 가고요. 대전역을 가끔 가면 거기 가면 홈리스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부산 갔다 왔는데 그 추운데 홈리스 두 사람이 거기 부산역 그 군에다 자리를 가면서 아침부터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오전 중에 술을 먹고 있어요. 멀쩡한 남자 두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은 저녁 때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늘 있고 누구나 있고 뭐 그냥 초라하고 그냥 내가 버리고 싶어도 그런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녁 때는 누구에게나 지친 때고 돌아가고 싶은 때고 쉬고 싶은 때고 뭔가 배고픈 때고 허기지고 힘든 때입니다. 취약한 때죠. 그때 돌아갈 집이 나한테 있다는 거. 힘들 때 이거는 좀 길게 봐서 이 또한 취약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취약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외로울 때 저는 문화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화대학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시장님도 아까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하시네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외로울 수가 있어요.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외롭지요. 다만 그 외로운 것을 참고 달래고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바꾸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노래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기초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 삶을 보면요. 그냥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주, 물질. 물질 없이는 못 살아요. 뭐니 해도 물질 없이는 절대 못 삽니다. 물질. 이것 때문에 죽고 살고 그리고 서로 의인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물질, 돈과 물건. 근데 그 뒤에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친구간의 사랑, 이웃간의 사랑, 이런 모든 정서적인 사랑. 그리고 그 더 위에 필요한 것이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대강 보면 이 물질, 그 다음에 사랑,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별한 분들이 위에 권력, 이런 걸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더 필요하고 더 위에 상위에 있는 것은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제 자신이 마이너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마이너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뭐 시인으로 좀 알아주고 뭐 그래서 조금 명예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볼 때 이 명예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요. 밑에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도 포기하고 사랑도 좀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대폭적으로 물질을 포기해야 됩니다. 명예 있는 사람이 이 돈까지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예 가진 사람은 우선 그냥 굶어 죽자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가진 만큼만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겨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공주나 이런 데 겨울에 가보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에 비가 오지 않아도 겨울에 물이 흘러갑니다. 저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물소리가 쫄쫄쫄 나면서 흘러가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무를 기르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오면 이 나무들이 자기 몸속에 있는 물을 빼낸다고 해요. 지나치게 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어서 자기가 죽으니까 최소한의 물만 간직하고 자기 몸속에 있는 물을 빼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이 모여서 가을에 겨울에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겨울을 잘 견디려면 물을 최소한도로 빼내야 되겠구나. 이걸 괜히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 안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얼으면 뭐 지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명예 가진 사람이 진짜 살아남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과 물질 그리고 사랑 그 뒤에 권력 그리고 명예 있을 때 그 아래 것을 많이 빼내야 내가 유지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행복하게 잘 안전하게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는 건 뭐라고 그래도요 세상은 돈과 권력입니다. 제가 그 판사들 있는 데서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판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뚝하면하게도 필요한 건 돈과 권력입니다. 여러분 돈 가지셨잖아요? 권력 가지셨잖아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굳이 저런 얘기를 할까 그렇게 딱하게 판사들이 보는 것 같았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윤동주라는 시인 아시죠? 윤동주라는 시인 우리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한국 시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28살에 돌아가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중학교 애들한테 윤동주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렇게 보면 윤동주 선생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었냐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는 바람 하나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 시를 쓰신 그 윤동주 선생 말입니다. 윤동주 선생 전기를 읽어보면 그 집안에서도 그 집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법대 아니면 의대 아니면 진학을 승낙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윤동주 집안이에요. 우리는 윤동주 선생은요 그냥 매미처럼 이슬만 먹고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윤동주 집안에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너 연희전문 갈 때 만주에 살 때 이제 한국 와서 연희전문 다니는데 법대나 의대 아니면 진학하는 우리가 성남 못한다. 학비 못 다닌다. 그 집안에서도 돈과 권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돈. 말하자면 의대 나오면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사한테서 돈 깎자는 사람 있어요? 약국에 가서 돈 깎자는 거 있어요? 먹고 튀는 방법은 있어도 깎자고는 못하잖아요. 그건 몸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법대를 나와서 법관이나 법률가가 되면은 권력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 아닐까요? 변호사 되면 돈도 생기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절대로 진학 승낙 못한다 그랬는데 윤동 선생이 나는 끝까지 내 길을 가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결국 연희전문 문과를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집에서 얼마나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편이 되고 윤동 선생이 또 그 반대편이 돼서 말을 안 들었는지 밥상에서 그 밥상을 막 흔들어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국그릇이 넘어지고 밥그릇이 밑으로 떨어지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윤동 선생은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을 가겠다 해서 그렇게 갖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시인이 되었죠. 여러분 윤동주 선생이 10월 13일까지 한국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윤동주 선생이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 아니고 조선족이었습니다. 조선족이었어요. 그리고 윤동주 선생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식이 여기서 살았으면 그 이제 족보 무슨 호적 이런 것을 주민등록 이런 걸 만들어줬을 텐데 자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 선생은 그냥 우주공원이 돼서 그냥 조선족으로 그냥 1945년 2월 16일에 끝난 겁니다. 근데 7월달 보훈처에서 윤동주 선생한테 호적을 만들어 드리고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당연히 윤동주 선생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윤동주 선생을 조선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동국공적 아닙니까? 그 만주 땅에 있는 중국 땅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다 중국 것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그런 계획 그게 중국 동국공적 아닙니까? 거기에도 그 주변의 나라 땅이고 발해도 그렇고 윤동주는 물론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에요. 윤동주는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에요. 중국에 살던 조선족이 중국을 사랑하는 애국한 그런 시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일본 인간들이 또 윤동주 선생을 일본 시인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때 자기네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식민지 때, 대선일치 때 그때 창씨개명을 했던 그런 시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 일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했고 서울 시인협회에서 윤동주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금운동을 하고 있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실이 될 텐데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과 권력이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문화, 명예 이런 걸 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에 기반해서 서귀포 와서 이렇게 볼 때 아주 서귀포는 너무나도 그 대한민국 제일 그런 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 선생님 진짜 아름다운 작품을 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좀 과분한 말씀까지 주셔서 제가 가져가기가 무거운데 어쨌든 잘 모시고 가겠습니다. 서귀포 분들을 만난 것 참으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시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선물이라는 시도 아까 낭송에서 나왔습니다만 제가 행복이라는 시도 읽었고요. 풀꽃이라는 시 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그 부채에도 풀꽃 시가 새겨져 있는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의 핵심은 너도 그렇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만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매우 우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별로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시인협회 회장을 올 3월까지 했습니다만 우리 시인들의 시도 보면 여기도 시 쓰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기 슬픔과 자기 하소연과 자기 화나는 거, 자기 원망만 가지고 시를 계속 쓰면 그게 끝까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것과 함께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지금 어떤 사람이 이런 시를 요구하는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오다 보니까 그림이 붙어 있는데 이활종 씨 그림이 붙어 있네요. 이활종 씨가 저하고 동갑인데 저서 교수하다가 제주도로 와서 그냥 살면서 이제 제주도 사람이 됐는데 뭐 중도의 미 뭐 이런 걸 여기 와서 잘 창안하고 하시는데 이활종 씨가 한 소리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세상을 모르면 그건 어렵다. 그게 이활종 씨 얘기를 어떤 화집에서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시지 시인 혼자서 그곳 청청하게 그냥 산속에서 숨어서 그 시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용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우울하다잖아요. 그럼 우울한 마음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화가 난다잖아요. 화가 나는 마음을 좀 내려주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불행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마음을 조금 이렇게 다독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불행해라 이런 게 아니고 좀 기다려봐라.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인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어렵게 쓰고 자기 얘기만 쓰고 자기 고집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 문화 특히 시 쓰는 사람들이 대우 각성하고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같이 가는 시를 써야 되지 않을까. 대단히 우리 시 쓰는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만 제가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전후로 해서 교보문고에서 시집이 제일 많이 팔린 시인이 접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시가 꽃을 보도 너를 본다입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드린 저 시예요. 2015년도에 냈는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7년 됐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오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기사가 나간 뒤로 시 에세이 분야 종합 4위로 올랐어요. 이게 10위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계속해서 선택해 주는 거지요. 한번인가는 박보검하고 그 송혜교가 남자친구라는 그런 드라마에서 이 시집을 들고 이틀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드라마 그 안에서. 그리고 시 하나를 읽었어요.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이게 제목이 그리움이라는 시인데 이 시를 그냥 그 텔레비전 그 화면에다 가득 이렇게 써서 붙였거든요. 그 뒤로 한 달 만에 이 시집이 10만 부가 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는 아예 나태주 시집을 박보검 시집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일이냐. 나태주 시집을 왜 박보검 시집. 박보검이 들고 다닌 나태주 시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시집이 한 달에 10만 부가 나갔어요. 10만 부라는 것은 아주 많은 액수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돈으로 바꾸면 인세가 1억입니다. 우리 집은 8천만 원인데 1억이에요. 내가 위키지에 나가가지고 우리 집이 8천만 원이라고 했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되게 혼났어요. 그러잖아요. 너 아파트 값 떨어져 죽겠는데 방송에 가서 광고를 했냐.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제가 잘해서 시집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독자들이 사줘서 시집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잘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학교 교수입니까? 평론가입니까? 신문사 기자입니까?
서점 주인입니까? 출판사 사장입니까? 독자한테 잘해야죠. 그래서 사인을 정성껏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름 써드리고 날짜 써드리고 내 이름 써드리고 시 하나 써드리고 해달라면 다 해줘야 돼요. 손가락이 삐뚤어지고 힘들어도 아파도 팔목이 아파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그렇다? 그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너도 그렇다입니다. 패러디가 많지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럴까?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만 빼놓고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유독 그 뒤에 있는 그 5글자 가지고 패러디를 합니다. 너도 그냥 놔두고 너도 그럴까? 너만 빼놓고 너는 아니다. 그렇죠. 그냥 너도 그렇다 이렇게 긍정하면서 나도 그러니까 나는 물론 그러니까 너도 그렇다. 같이 가자. 우리는 같이 좀 모자란 데도 있고 좀 약한 데도 있지만은 나도 자세히 봐야 예쁘다. 그게 자세히 좀 봐주라.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랑스럽다. 이거는요. 진짜로 오래 볼 때 마음을 두고 볼 때 사랑스럽지 않을까? 우리 부모한테 내가 뭐가 그렇게 이쁘겠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 뭐가 그렇게 이뻤겠어요? 우리 자식들은 뭐가 그렇게 이뻤겠어요? 우리 자식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패러디를 했다고 그래요? 자세히 봤더니 밉더라. 오래 봤더니 주먹으로 때리고 싶더라. 그런데 그게 내 자식이더라. 이게 문제예요. 아이들이 노는데 유독 미운 짓 하는 애가 있더라. 근데 그게 내 자식이더라. 이게. 그치만 못 때립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미워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억지로 노력하고 학습해서라도 행복해져야 되고 아름다워져야 되고 우리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시기를 반까지 주셨어요. 아니 조금 더 할게요. 네, 제가 교장을 해갖고 끄트머리를 빨리 끝내질 않습니다. 옛날 교장들은 그랬잖아요. 또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나와. 그러면서 또 하지요.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실제로 저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교장 선생님이 왜 저러시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교장한테 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잘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을 아끼십시오. 자기가 하는 자기 삶을 사랑하십시오. 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집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집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떴습니다. 집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집 한 모퉁이가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이 시는 제가 시에 대한 제 시입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게 작은 일이거든요. 흔한 일이거든요. 별거 아닌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마당이 지구에 붙었기 때문에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여기면서 살 때 좋지 않을까?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집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동무의 반복입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집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3번 같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반전 변형을 하는 거죠. 엉뚱한 얘기가 나오죠.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집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는 것이 위대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부디 본인이 하시는 삶을 하찮다, 별거 아니다, 내다버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지구에 봉사하고 우주에 봉사하고 대한민국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름답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 원장님한테 드린 시 중에 시집 중에 그 하나가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런 시였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너무 잘하려고 애쓰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잘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하던 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잘하시니까 그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씨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제가 외웠으면 좋겠는데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냥 제가 핸드폰에 있는 걸 꺼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집을 보여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과 시가 다시 왔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비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마한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자는 말이다. 나는 오늘 또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하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네, 여러분 너라고 해서 내가 반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어떤 아이가 할머니한테 자세히 봐야 예쁘다 어려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니까 야 왜 너 나한테 반말하냐. 근데 시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있는 너는 당신 그대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총칭입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자기한테 위로를 주면서 칭찬을 주면서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 마치고요. 조금 모자란 말은 이제 Q&A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또 사시면서 지내오시면서 느끼거나 생각했거나 뭐 이렇게 떠올랐던 그런 말씀이 계시면 기탄 없이 해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